코스피가 강세장으로 마감할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선 풍부한 유동성이 하단을 지지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개미들의 투자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강세장을 주도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지용 교수님,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이제 400명대에서 300명대로 줄긴 했지만 걱정이 굉장히 높은데 이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이지 않은 게 뭐 시장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단계가 진입이 이제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실물 경제 위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GDP 성장률 내수 부진 때문에 이제 악화가 되면 결국 실물 경기가 부진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여파가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워낙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이제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아주 크게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발표한 그 공매도 연장 조치, 김민수 대표님은 그 공매도 연장 조치는 아무래도 이 개인들이 이제 상당히 요구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세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한 차례 연장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다음번엔 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이제 6개월 연장이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기간만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융위원장의 언급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많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항들을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지금 같은 동학개미 운동의 길을 살려줘라라고 하는 분위기 쪽에서 당연히 이에 따른 보완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매도 제도라든가 게다가 이제 이걸 홍콩식 공매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와 함께 또 어떤 개인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뭔가 변화를 가할 만큼 즉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정책을 동등하게 마련하자. 그래서 같은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별 이견이 없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완 절차라든가 제가 보기엔 가장 먼저 손봐야 될 부분들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먼저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주식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대차 거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차입 공매도로 나가는 게 가장 법률에 맞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는 수준인데 지금 암암리에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게 되면 전혀 그런 주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부터 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어떤 법적 제도가 없는 쪽에서 처벌도 약하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없애져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서 교수님도 이 무차입 공매도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용돼 왔는지 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리 마련되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공매도가 이제 그 자체만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그 투자 기법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하락장에 베팅해서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사실 그 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그 차익 그 주식 반환하고 차익 실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실물 그 증권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쇼셀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 공매도라고 하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사실은 그거를 유지하게끔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이제 보유한 증권에 한해서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이제 공매도를 시행을 하게끔 하는데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 실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제 대주할 때 사실 코스트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수수료 발생하니까 그런 그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쇼셀링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익 보는 형태로 많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대주하기 어려운 그런 소규모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 이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차익 공매도를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앞으로도 공매도가 허용되는 내년 3월 15일 이후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공매도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긴 할 텐데 오늘 또 외국인이 지금 팔았잖아요. 네. 우리가 공매도 계속 금지가 연장이 되니까 외국인들의 이 투자는 이 공매도 금지 연장됨에 따른 이런 마이너스 악재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 쪽에서 글로벌 큰 자금을 움직이는 입장 쪽에서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가지고 뭐 한국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큰 그림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는 이제 달러화 약세인데 달러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흐름들 쪽에서 왜 한국 쪽이나 신흥국 쪽에 자금이 안 들어오는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해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어지는 변화. 대표적으로 과거처럼 만약에 달러화 약세가 가게 되면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는 어떤 비율이라고 그러죠.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 그리고 또 신흥국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통화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되는 속도보다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 속도가 오히려 더 더딥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국가들이 이제 집계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신흥국도 만만치 않게 펀더멘탈에 훼손을 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달러화가 싸진 이 어떤 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한이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쪽의 펀더멘탈을 고려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과거처럼 나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코스피 강세를 주도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간밤에 이제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를 채택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중앙은행이 사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 통화 정책이죠. 근데 그 동안에는 사실 어느 특정 시점에 물가 안정 목표라고 했더니 2%를 넘어갈 때 바로 이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심지어 뭐 0.1% 지금 한 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상당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낮았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 봐서 2%가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제롬 파월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부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도 좀 부양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 가계 자산 같은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긴급 가계 지원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2.5%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가는 거를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5%에 올라가더라도 금리를 미리 안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전에 사실은 금리를 올려갖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평균하면 그 평균을 어느 기간 정도로 잡을까요? 평균 물가 목표제다 그러면? 네, 비공개입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나 특히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고용입니다. 이 두 가지 쪽에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 이를 이제 실기를 하거나 이 관련된 쪽이 뭐 투명하게 나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 평균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상황이 급반전해서 뭐 한 다음 달이나 10월 달에 백신이 나와서 이제 우리 끝났다, 코로나19 끝났다 싶어서 만약에 물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더라도 평균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따라서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뭐 3%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해도 당장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립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3%까지 위협해도 그럴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평균으로 따져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2%대가 지난번에 1%대, 이번 달에 1%대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자체는 아직 2%대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반응할 수는 있겠는데 이 계산식이나 앞으로 대처에 대해서는 계속 연준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숙제는 이제 앞서 이제 물가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고용이죠. 네.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고용 관련돼서 어떻게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을 미국의 행정부에 넘겨버린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도 막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 상황들인데 이를 연애들이 빨리 하지 않으면은 고용 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안 좋다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어떤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 같이 뉘앙스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중요한 것이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서 교수는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을 좀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작 발표내고 나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떨어지고 혼조세를 보였어요. 네. 좀 뒤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바라본 쪽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큰 무대에서 연준 의장이 뭔가 좀 빅픽처를 좀 근사하게 발표하지 않을까. 즉 주식 시장에 좀 우호적인 내용이나 그런 쪽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로 바라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얘기로는 뭐 일드 상한제. 그러니까 즉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안부터 좀 더 어떤 지금까지 보였던 연준의 입장을 봤을 때는 친화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한 9월달 FOMC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나오지 이런 어떤 공격적인 FOMC의 동향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를 채택한 게 그동안 30년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교과서의 내용도 바꿀 만한 굉장한 사안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 통화 정책에서 그 사전 억제, 그다음에 어떤 특정 시점에 이 뭐 물가 안정 목표를 했던 2%가 넘어갔을 때 바로바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사실은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 올라가기 전에 사실 그 금리를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평균을 보다 보니까 이미 이제 2%가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는 이상한 현상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예. 의심을 갖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 한우는 네.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한우 입장에서. 한국은행에. 왜 그러냐면 저금리가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인데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이제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하고 지금 그 50bp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당장 만약에 그 연준이 금리를 변동이 있을 때 뭐 올리는 거겠죠.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자극한다고 해서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현상 유지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평균 물가제를 채택하는 게 한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는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미국 증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거품이라고 보시는 분도 네. 있는데요. 이게 선별적으로 오르겠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미국장 개장하면 가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오히려 뭐 당분간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거품이 꺼지기에는 한국 사실은 개미들의 힘으로 어렵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PER만 보더라도 뭐 이미 오버밸류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거고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이 종목이라는 업종이 뭐냐인데 네. 그동안에 성장주가 이 코로나 시대 주도를 해왔잖아요. 결국 계속 그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나 경기 민감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포착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동이 거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늦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한숨을 돌릴 게 아니냐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 우리 기대감은 계속 어떤 이런 가치주 관련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에 대한 시선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성장주 관련돼서도 벌써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게 되는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플랫폼 관련된 쪽이라든가 어떤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이쪽이 대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워낙 이제 다른 어떤 경기 민감주나 다른 쪽이 이를 대체할 만한 모습들이 없다는 점, 특히 이런 어떤 인터넷 관련된 언택트 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확장성이 상당히 커져 버립니다. 즉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사업을 이어가면 인터넷 관련 쪽에 기반을 닦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통 나오고 있는 금융 쪽이나 아니면 또 여기서 물류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여기서 또 그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부 입장 쪽에서는 너무 독과점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반독점법 관련돼서 이를 제동을 건다라고 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글로벌 정부들이 이제 서서히 눈치는 채고 있는데 아직까지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영향력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한국은행이 뭐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훨씬 더 1.3%로 낮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나 업종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하는 측도 있던데. 네,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7월 달에 보면은요. 네.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특히 반도체 실적 좋았고요. 전통 제조업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경기에 연동해가지고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사실 7월 달에 좀 호조세였는데 오히려 하반기 들어가면은 그 업종을 주도하는 반도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특히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현물 가격이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거래는 고정 거래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고정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고정 거래 이제 벤치마킹이 되는 그런 가격이 사실 현물 가격입니다. 전체 반도체 거래에서 현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에서 2%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만의 그 현물 시장 가격을 고려해가지고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정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되게 낮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반도체 실적이 안 좋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공급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화웨이 공급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이후에 반도체 그 실적은 나빠진다고 봤을 때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뭐 에 대한 그 네. 관심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배터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이오라든가 인터넷 게임 이런 언택트 소외주들이 계속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현대자동차 주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하던데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뭐 역시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업종 같은데 시장 아주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네, 현대차는 딱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 쪽에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부분은 상반기에 내수로 버텼죠. 그렇지만 전 글로벌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지만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경기 민감주의 대부분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매출은 그러니까 즉 팔리는 부분들에서 하락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선방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케팅비를 줄였고요. 거기다가 어떤 인건비 같은 경우도 타이트하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뭐 투자도 많이 지원을 시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만 보게 되면은 환호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면밀히 따져보게 되면 앞으로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제약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투자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앞으로 성장성은 답보를 하지 못할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현대차는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데는 청사진이 벌써 전기차 쪽이나 우리 수소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20만 원도 안 왔습니다. 더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뭐 워낙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뭐 양극화 얘기도 나오고 또 변동성도 심할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뭐 앞으로 이제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에 대한 그 집중 매수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우리 시총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까지의 그 투자되는 비중이 한 지금 45%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 37%였는데 지금 그 45%로 이제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불확실해지게 되면 변동성이 작은 주식들이 집중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느냐. 실제로 이제 큰 시장의 어떤 변동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보통 우리 주식시장 용어로 뎁스가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뎁스가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 요인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성이 작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 발행수가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포트폴리오 연초에 구성해 놓고 그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변동할 때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안 합니다. 교체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보면은 그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경기가 불안하면서 결국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면 우리 김 대표님도 역시 그 언택트, 비비익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분야를 좀 그래도 좋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주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쪽을 비롯해서 뭐 바이오주나 게임주 관련된 쪽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언택트 쪽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의 성장과 그리고 주가의 우상향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겠죠. 특히 지금 이런 재유행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막 부각을 받을 때는 확실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주가의 지금 현재 주소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제 계산기를 따지게 봤었을 때 섬찟 여기서 또 전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따라가기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비싸다는 얘기죠. 특히 뭐 PER 계산해 보게 되면 뭐 70배, 많게는 100배까지 나온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허다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매수세보다는 기다리자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추세 안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그런 때를 노려서 공략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무조건 언택트주라고 해서 지금 당장 사야 돼라고 하는 전략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유연하게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같은 전략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올 들어서 뭐 벌써 매 전체 거래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지금 넘어섰는데 그 정도 된다면 대단히 많은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언제부턴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고요. 네. 어떤 업종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별 포트폴리오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소위 말해서 기간별 포트폴리오는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이죠.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주였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넘나들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이제 계속 바이오주나 뭐 2차 전지 그런 그 게임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그 관련 주식도 계속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 시장의 동조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식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실적 호조라든가 또 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제 좀 이렇게 침체되기는 좀 당분간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고점 논란이 없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네. IT 기술주 위주로 네. 나스닥에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조정을 받는다는 게 실적이 부진해서 조정받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관점에서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가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기대되는 그 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에는 차익 실현하고 또 저가 매수하고 다시 차익 실현
실현하고 이런 전략으로 갔다고 봤을 때 뭐 바로 어떤 그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뭐 오르거나 떨어지고 이런 등락이보다는 중장기적인 호재가 많다는 측면에서 계속 그 미국 시장에서는 뭐 어떤 그 호재와 크게 상관없이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혼조세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금리와 풍부한 추세는 유동성이라면 계속,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김 대표님. 네, 보통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정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있고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특히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기술력에서 선도를 했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은 양호했고 거기다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온 기억이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일정한 박스권에서 어떤 이제 매물을 자연스럽게 소화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뒤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예. 미국의 고배당 ETF 가지고 한참 한 50대 넘으신 두 분이 열을 띠게 톤을 하라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즉 이런 ETF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자할 정도로 많이 어떤 스마트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에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같은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시장의 관심은 높을까요? 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 자체에 대한 모습들이 그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들의 관심은 성장하고 앞으로도 충분한 그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쫓아가게 되면 미국 시장이 당연히 탑으로 꼽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서지용 상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